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스콧 데이비스와 카터 코플랜드가 쓴 지름길은 없다. 이 책의 한국어판 일부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산업계를 쭉 이끌어온 거대 기업들 있잖아요. 소위 타이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비결을 파헤친 자료입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기업들 사례를 통해서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계속 성공하는 기업들의 핵심 원칙, 또 그 속에 숨겨진 통찰 같은 것들을 당신을 위해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방법들, 교훈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특히 그 S&P 500 기업들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한 60년이었다는데 요즘은 10년대로 확 줄었잖아요. 맞아요. 엄청 줄었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타이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는지 그 비결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격동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왔을까? 그 공통적인 패턴은 뭐고 또 차이점은 뭔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책에서 이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강력한 운영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걸 만들고 잘 활용하는 거예요. 뭐랄까, 오케스트라 악보처럼 기업 운영의 모든 단계를 딱 체계화하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데이너의 데이너허 비즈니스 시스템, DBS라고 하던데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냥 효율성 도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DBS가 겉으로 보기엔 지속적인 개선, 그러니까 카이젠 방식 있잖아요. 매일 조금씩 개선하는 거. 그거랑 철저한 측정, 효율성 극대화,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인데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이면의 진짜 힘은 M&A로 새로 들어온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 문화를 데이나허 방식으로 아주 빠르고 체계적으로 바꾸는 뭘까 전환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이게 데이나허가 원래 공구 회사였는데 의료기기나 생명과학 쪽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또 수많은 M&A를 성공시킨 핵심 비결 중 하나라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거든요. 와, M&A 후에 문화통합 도구라니 그 관점이 되게 신선하네요. 그냥 구호가 아니라 뭐 신입사원 교육부터 경영 전반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시스템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UTC의 AC 시스템이나 허니웰의 HOS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건가요? 예전 GE의 제글치 시절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GE는 뭔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확 끌고 가는 느낌이었다면 데이나우는 시스템 자체가 주인공인 것 같고요. 네, 가제요. 이름은 다른데 본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UTC의 AC, Achieving Computative Excellence 시스템은 일본 제조업체들, 특히 도요타 생산 시스템, TPS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발한 거죠. 그냥 목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치 흐름 지도 같은 걸 써서 생산 과정 전체를 보고 어디서 낭비가 생기는지 눈으로 딱 확인하고 없애도록 하는 거예요. 아,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게끔요? 그렇죠. 직원들이 직접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중점을 둡니다. 허니왈 운영 시스템 HOS도 마찬가지고요. 프로세스 표준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낭비 없애고 이걸 통해서 조직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죠. 이건 뭐랄까 리더가 바뀌어도 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히 성과를 내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아주 중요하고요. 살짜인 운영 시스템이 강력한 엔진이라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하는 운전대 역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전략도 그만큼 중요하겠네요. 지휘 사례를 보면 이게 정말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글치 시절에 시장 1, 2위 아니면 매각 또는 개선. 와, 이 원칙은 정말 파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웰치가 취임하고 나서 가전이나 반도체, TV 제조 같은 전통 사업은 진짜 과감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GE 캐피털이나 플라스틱, 항공 엔진처럼 성장성 높고 수익 잘 나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GE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RCA 인수해서 방송사 MBC까지 가졌잖아요. 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포트폴리오 재편이었죠. 1981년에 취임해서 5년 동안 전체 인력의 4분의 1,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을 구조조정하면서까지 사업 구조를 핵심 중심으로 확 바꾼 겁니다. 와, 10만 명. 대단하네요. 반면에 그의 후임자 제프 이멜트는 또 정반대길을 걸었죠. 금융위기 겪고 나서 G 캐피털 줄이고 다시 산업 중심으로 돌아오면서 그 G 디지털이랑 프레딕스 플랫폼 만들어서
산업 인터넷 리더가 되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야심찬 시도였죠. 결과적으로는 프레딕스가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이것도 시대 변화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바꿔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이멜트의 시도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 전환이었는데 뭐랄까 실행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시장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좌초된 면이 있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전환 결정만큼이나 실행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 UTC가 엘리베이터 사업, 오티스, 이랑 공조 시스템 사업, 캐리어 떼어내고 항공우주랑 방산기업인 레이시온하고 합병해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나 또 데이나워가 계속 사업부 사고 팔면서 생명과학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핵심은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제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사업 조합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게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그냥 몸집 불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끊임없는 최적화, 결국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게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세 번째 핵심 요소, 적응력과 과감한 베팅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지희가 프랑스 회사 스네크마랑 합작해서 만든 CFM 엔진 이야기가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료 보니까 그때 지희가 상업용 항공기 엔진 시장에서는 좀 후발주자였는데 이 합작이랑 CFM56 엔진 개발 성공으로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CFM56 엔진 개발은 GE의 미래를 건 아주 결정적인 베팅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인데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엄청난 위험을 안고 스네크마랑 손을 잡은 거거든요. 네. 근데 마침 보잉 737이랑 에어버스 A320 시리즈 이 베스트셀러 항공기들의 엔진을 독점적으로 또는 주력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대성공을 거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냥 엔진 파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지보수나 부품 교체 같은 서비스 사업으로 확장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권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약간 면도기 팔고 면도날로 돈 버는 그런 모델처럼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지금 전 세계 단일 통로 항공기 대부분이 CFM 엔진을 쓰는데 이게 GE 항공사업부의 핵심 수입원이 됐습니다. 허니웰이 그 전통적인 제조업체 이미지 벗고 소프트웨어랑 구독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려는 노력이나 UTC, 지금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죠, 여기가. 엄청난 비용이랑 기술적 어려움 극복하고 연비 효율 확 높인 기어드 터보팬, GTF 엔진 개발에 성공한 것도 비슷한 맥락의 빅벳 사례겠네요. 네, 맞습니다. GTF 엔진 그거 개발할 때 몇 년씩 지연되고 비용도 엄청 들었다고 들었는데 결국 차세대 항공기의 중요한 선택지가 되면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발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감한 베팅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미래 시장을 먼저 잡고 계속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 베팅 자체만큼 중요한 게 또 실행 능력이에요. 야심찬 베팅이 오히려 재앙이 된 사례도 있으니까요. 바로 보잉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료를 보면 보잉이 1997년에 경쟁사였던 맥도넬 더글러스를 인수했잖아요. 그 이후에 엔지니어링 중심 문화가 약해지고 단기적인 재무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이 있죠. 그래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787 드림라이너 개발이 탄소 복합 소재 동체나 글로벌 아웃소싱 같은 혁신적인 시도는 좋았는데 결국 공급망 관리 실패하고 비용 줄이라는 압박 때문에 3년 이상 늦어지고 수십억 달러 추가 비용 들고 엄청 고생했죠. 네, 맞아요. 787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베팅 자체는 혁신적이었지만 좀 지나치게 비용 절감 목표를 잡았고 또 경험 부족한 공급업체들 관리가 잘 안 됐고 게다가 인수합병무의 내부 문화가 바뀐 거, 엔지니어링보다 재무경영 우선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위기를 자초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했던 건 737 맥스 기종의 그 연쇄 추락 사고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컸죠. 소프트웨어 결함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배경에는 비용 절감하려고 설계를 변경했다던가 조종사 훈련이 부족했다던가 또 규제 당국이랑 유착 의혹도 있었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까지 막 나오면서 보잉 명성에 정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네. 이게 과감한 베팅만큼이나 철저한 실행 관리, 투명한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는 사례죠. 결국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고 시스템이 좋고 과감한 배팅을 해도 이걸 실행하는 건 사람이니까 네 번째 핵심 요소인 문화와 리더십이 성공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이재괴일치의 그 강력한 성과주의 문화랑 활력곡선이라고 불렀던 하위 10% 강제 해고제도, 이건 정말 명암이 뚜렷했죠. 취임 초기에 5년간 10만 명 이상을 해고했다니 진짜 엄청난 규모예요. 네, 재괴일치 리더십이 단기간에 주의 시가총액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등 놀라운 성과를 낸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좀 비인간적인 경영 방식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의의 혁신 역량을 갉아먹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나우 같은 경우는 리더가 바뀌어도 DB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관된 성과를 내고 또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리더를 키워내는 문화를 강조하거든요. 어느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다만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이나 처한 환경에 맞는 리더십과 문화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보잉 사례에서도 보면 맥도넬 더글러스 합병 후에 엔지니어 출신 경영진보다는 재무 전문가들이 중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엔지니어링이나 안전을 중시하던 문화가 좀 약해졌고, 이게 787 지연이나 737 맥스 사태 같은 문제 해결을 더 더디게 만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지적이 있죠. 만약 당신의 조직이라면 웰치 방식의 강력한 리더십 중심 문화랑 데이나우 방식의 시스템 중심 문화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우선되어야 할까요? 그거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정답은 없겠지만 많은 성공기업 사례들, 예를 들어 데이나허나 허니웰, UTC 같은 곳들을 보면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 네, 허니웰 같은 경우 여러 사업부를 경험하게 하는 순환보직이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 경영자를 키워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 강력한 리더십과 잘 만들어진 시스템 문화가 시너지를 낼 때 지속적인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타이탄들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니까 몇 가지 핵심 성공 공식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첫째, 데이나워 DBS처럼 잘 짜인 운영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 특히 그 M&A 후 문화통합 도구 역할이 인상 깊었고요. 네. 둘째, GE처럼 시대 변화에 맞춰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재편하는 전략적인 유연성. 그렇죠. 셋째, GE의 CFM 엔진이나 UTC의 GTF 엔진처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과감한 배팅과 그걸 뒷받침하는 실행 능력. 네, 실행 능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과 문화, 그리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까지. 바로 그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이 거대 기업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당신의 경력 관리나 개인적인 목표 달성 과정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반복되는 업무나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좀 표준화하고 개선하는 당신만의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또는 장기적인 커리어 목표, 가령 특정 분야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현재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는 겁니다. 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적응력을 키우고, 때로는 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중요한 기회에 과감한 배팅을 하고, 이걸 또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지름길은 없다는 이 제목처럼 단기적인 요행이나 쉬운 길만 찾기보다는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변화에 적응하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 이게 지속적인 성공의 핵심 동력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름길은 없다에 등장하는 산업계 거인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좀 깊이 있게 탐구를 봤습니다.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변화를 읽는 적응력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실행력과 문화. 이게 바로 수십 년간 시장의 경랑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가치를 창출해온 타이탄들의 핵심 DNA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분석한 타이탄들의 성공 공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린 제조 방식에 기반한 운영 시스템 최적화라던가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전략들. 이게 인공지능이 막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지정학적 변화는 예측도 못하겠고 기후 위기 대응 요구는 점점 커지는 등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가 빨라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유효할까 하는 점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운영 효율성, 포트폴리오 최적화, 미래 투자라는 그 기본 원칙 자체는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는 과거 타이탄들이 보여줬던 속도보다 훨씬 더 민첩하고 빠르게 이 원칙들을 적용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교적으로 혁신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타이탄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속에서 미래를 헤쳐나갈 또 다른 힌트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가 당신에게 장기적인 성공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